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강 진행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폐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재이용 확대 실천에 대해서 강의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폐 플라스틱,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25일부터 페트병 분리 의무화가 되고 과태료까지 30만 원을 물른다라고 많은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또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폐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또 그중에 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폐플라스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왜 수입을 하면서 의존을 해야 되나 등등, 그리고 이런 분야를 줄일 수 있는 또 기후환경 전문가 또 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을 저희들은 모시기로 우리 환경부제는 이제 기후변화 실천연대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실제 사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폐플라스틱의 사회적 이슈.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 또 탄소 배출, 또 지구온난화, 또 등등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없어서는 안 되고, 다만 있으되 또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어떤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폐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사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처럼 정확한 우리가 정보 전달이라든가 그런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분리수거 하나 하는데도 사실은 많은 고민, 그 내용을 몰라서 이 혼선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파리 기후협약이 과연 뭐길래, 또 교토의정서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 정부에서는 TV만 틀면 계속 매체에서 나오는데 많은 시민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고, 이 대다수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등등 의문을 갖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물론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탄소 배출 거래자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기업에서 정부에서 할당량을 기업에게 줍니다. 당신들은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까지는 허용을 해.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당신들은 다른 데에서 배출되지 않은 절약한 곳에서 돈을 주고 사와라는 게 탄소 배출 거래제입니다. 이게 이제는 국제적으로 의무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직 정착할 단계는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익힘으로 해서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으로 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가 참 많은 그동안에는 좋은 쪽의 1등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그래도 계속 가고 있는 반도체 대란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위를 갖고 있고 많은 국외에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1등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위라고 하지만 재이용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등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 협약. 도대체 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즉 미국 대통령이 공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그거부터 사인하겠다라고 했는지, 그것은 바로 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시작된 이 온실가스에 대한 이 국가, 이 192개국이 모여서 서로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어떤 온실가스를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국가의 원수들이 협약을 한 게 시초가 된 게 92년에 시작이 됐고, 그거에 다시 또 한번 이 어떤 재협약을 한 게 교토의정서입니다. 실제 97년에 시작이 됐지만 실효 발효는 2005년부터 됐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 유해가스를 다뤘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이 큰, 즉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와 불화탄소 등등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탄소 저감을 외치느냐? 그 중에 6가지 중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거의 7, 8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산화탄소부터 줄이자라는 게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84개국 대표자들이 서명을 했고, 그중에는 우리가 2012년부터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를 감축을 하자. 그동안 발생이 됐던 것을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각 국가별로 의지를 가지고 단축을 하자. 그리고 이때 한 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 거래제입니다. 탄소 배출 거래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종량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를 많이 쓴 기업들은 적게 쓴,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적게 배출한 기업에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교토의정서에서 시행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흘러 2015년에 다시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이 재협약이 됐습니다. 요거는 교토의정서에서 협약한 게 2020년, 즉 작년에 만기가 됐습니다. 만기가 되면서 새로운 신기후 체제로 해서 우리가 2015년에 재협약을 해서 요때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선진국들 일부에게만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의무를 가졌었는데,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 뭐 개도국, 또 빈민국가라도 모두 다 탄소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동안 한 10여 년의 지구 온도가 거의 2도, 그러니까 1도 이상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2도 이하, 그리고 즉 2도까지만 돼도 많은 기후 변화가 생겨서 폭우, 지진, 뭐 많은 폭설이 생기기 때문에 1.5도를 올릴 수 있다. 1.5도 내에서 우리가 온도를 정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 이때 발표가 됐고, 그리고 5년마다 감축량을 서로 공개를 하자. 국가별로 공개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저번 달에 새로운 또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 주재 국제회의에 우리 대통령도 참여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런 우리는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러한 압력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권 총량을 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많이 배출된 기업들은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만약에 사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물겠죠.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활성화 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50년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탄소 중립 선언이 뭐냐? 바로 쉽게 여러분들 배출량은 줄이고 그러니까 흡수량을 늘리고 배출량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냐면 탄소 배출한 양만큼 또 그만큼 많은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맞추겠다라는 것이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흘러서 2021년이니까 앞으로 30년, 2050년까지는 일단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또 행동, 어떻게 보면 실시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즉 3대 정책, 뭐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그리고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말이 굉장히 어렵죠.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거기에 탄소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확대,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일부 환경 규제를 강화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또 하나는 뭐 공정 전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일부 정책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현재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것들은 뭐 지금 뭐 탄소 뭐 전옥수 보일러로 바꾼다든가 또 태양광에서 이제 우리가 건물 일체형 BIPV라는 또 일체형 태양광으로 전체 설치를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든가 그런 것들은 장려를 하고 또 연료를 바꾼다든가 또 수소 어떤 그 충전소를 늘린다든가 등등이 이러한 모든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과제로 해서 에너지 뭐 전환 가속화 등등이 있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재생 자원화, 자원 활용을 하는 것도 이러한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또 굳이 앞서가지 않아도 될 거에 또 오명이 있죠. 2017년 기준 탄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 그리고 OECD CO2 배출 세계 7위라는 좋지 않은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됐고 자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선언 건물 제로 에너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도대체 뉴딜이라는 것이 누구하고 무슨 딜을 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협약에 책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약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여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뉴딜 그러면 DNA 생태계를 강화를 한다든가 교육 인프라를 또 디지털로 전환한다든가 또 비대면 산업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로 해서 사람들이 오늘도 뭐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지금 적응해야 되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든가 SOC를 이제 IoT나 디지털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 또 우리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 이렇게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라든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든가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뭐 구축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많이 어렵죠? 여기 한 200여 명이 이렇게 관중이 지금 청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주 이 관계자, 우리 지자체 관계자 몇 분들이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내용이 뭔지 알아듣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또 행정을 집행하시는 지자체 관계자들도 굉장히 어렵고 저도 전문가라고 활동하지만 이거 뭐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그래서 어떻게 물론 세부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이걸 바로 실행하는 데는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저는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크게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에는 5가지입니다. 그린 빌딩, 또 뭐가 있어요?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 빌딩은 자, 서울형, 예를 들어서 서울은 빌딩들이 많습니다. 서울형에서는 빌딩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거의 68.5% 이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건축물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제로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또 자체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열을 더 강화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린 빌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 두 번째, 그린 모빌리티. 지금 현재 많은 지역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또 전기차를 샀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린 모빌리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린 숲입니다. 오늘 매스컴에도 저 울산 지역은 공장지대입니다. 많은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엄청난 규모의 숲을 조성한다고 나왔고 또 바람길을 조성한다 등등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된 탄소를 다시 우리가 흡수를 해서 줄여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지금 각 구청에서는 예산별로 해서 가로수길이라든가 공원, 숲 또 재정비 하는 사업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어떤 그 그린 뉴딜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에너지. 여러분 그동안 태양광으로 해서 많은 장단점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뭐 굳이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전기 발생을 발전소를 돌리지 않고 또 석탄 연료를 떼지 않고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현재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들, 산, 또 뭐 아파트, 또 어느 공공 건물 모두가 태양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에 있고 없고는 두 번째 차지하고라도 그러므로 해서라도 우리가 탄소 발생을 줄이자라는 어떤 이 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설치해야 될 면적, 계속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 초토화되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는 뭐 BIPV라는 것인데 그 얘기는 즉 빌딩하고 일체화된 태양광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30도 또 혹은 45도로 했던 것을 이제는 건물 벽체, 바닥, 또 테라스, 우리가 발코니 세로로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류 창고에서 그 면적 소요되는 이 버려지고 있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 에너지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그린 사이클입니다. 그린 사이클은 바로 우리가 자원순환입니다. 재활용을 하거나 재이용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린 사이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어려운 용어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범주에서 모든 게 포함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국제 정세와 함께 우리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요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이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32kg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당 1년에 132kg를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오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근데 이 플라스틱은 현재 그러니까 태울 수도 없고 매립도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불법이라기보다는 소각을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소각장으로 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대기 오염의 원흉입니다. 매립을 했을 때 많은 수질, 토양 오염이 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서 바다에 오염이 돼서 많은 생태계가 지금 교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플라스틱 총 생산량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520만 톤을 생산을 하고 그중에 920만 톤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670만 톤을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데 77만 톤을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일본에서 매년 또 2만 2천 톤을 플라스틱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 기업에 있는 분, 또 플라스틱에서 제조를 하는 회장님들, 또 그리고 정부 관련된 지자체 관련자들 이분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실제 분리수거장도 가봤습니다. 근데 굉장한 저는 모순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자, 지금 플라스틱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일부 예전에 어디에서 발생된 이 플라스틱을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로 수출했다가 아주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 이 쓰레기 대란으로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플라스틱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남아도는데 또 처리 곤란한데 아직도 77만 톤을 수입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 많은 관계 유관자들하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발생한 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도 원인이지만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이 10년 사이에 71%가 더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이죠.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 10년 사이에. 그런 과정에 지금 이 코로나 과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늘어난 이 71%에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2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면 어마어마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연도에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예측을 해본 건데 이것은 이제 사회 대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 발생된 플라스틱은 많은 생태계 교란과 함께 태우면서 소각을 하면서 매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생선회에서 많은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것을 우리는 먹고 있다라는 거. 거북이가 죽고 이런 어떤 그동안의 생태계 문제뿐이 아니라 사람이 그거를 이제 호흡을 통해서 또 혹은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어종, 어류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먹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재미있는 수치입니다. 이 재미라는 표현이 참 가슴 아픈 수치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발표는 재활용률, 재이용률, 플라스틱 재이용률을 86%라고 환경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86%. 그런데 유엔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대만은 95%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86%라고 했지만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12월 25일, 작년 12월 25일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와 또 150에서 300가구 미만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또 공급 난방, 그러니까 난방을 공동 난방으로 하는 단지는 분리수거를 의무화한다라고 법으로 제정이 돼 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연립이라든가 일부 단독주택은 일단은 계도 기간으로 해서 1년 정도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적으로 현재 페트병 수거하는 장치 또 그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바로 뒷장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는 86%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내 기준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각해서 화력발전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다 에너지 회수로 산정을 해서 이것을 재활용 통계로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즉 소각한 물량까지도 우리는 재활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EU에서 유럽연합에서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바꾸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물질 재활용만을 재활용으로 산정한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라는 이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2017년 기준에 한국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약 62%였는데 이 중에 물질 재활용률은 2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아까 대만은 이 EU가 제시하는 거에 많은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95%를 다시 플라스틱 재사용, 활용으로 돼서 물질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소각한 거까지 재활용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재활용률은 22.7%라는 것이 EU에서 우리에게 국제적 이견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닌 EU가 그렇게 이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합니다. 열가속성, 열경화성 수지 등등등 해서 PE, PVC, PP, PS 전문가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 많은 종류 또 그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스틱의 재이용률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런 이견까지 들으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용기, 포장 제조 기준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플라스틱 현재 제조를 하는 국내 랭킹 5 이내에 드는 기업 대표들과도 만났습니다. 실제 문제를 인정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플라스틱 종류가 65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플라스틱은 어떻게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고 등등 그리고 기타까지 있습니다. 버릴 때는 이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용기 포장 제조 방법에 대한 기준 및 기구 또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종류로 분산돼 있다 보니 이 폐기물이
어떤 과대 포장에 의한 폐기물이 과다로 발생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제조, 뭐 수거.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사실은 수거 앞에 제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조 생산, 수거, 분리, 재활용, 또 연료화 과정. 즉 최근에 얘기하는 탄소 발자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이 과정은 우리가 더 정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고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전문 수거 회사에 한 수십 년간 했던 수거 회사의 대표와 만났던 결과입니다. 전문 수거 업체를 통하여 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집화장으로 갑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리된 것을 가져가서 같이 다 섞어 놓고 혼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합이 되면 다 모두가 에너지 원료가 아니라 그냥 같이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서 다시 재분류하기까지는 많은 인력 비용이나 이게 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소각이 되든 매립이 되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개인주택과 일반 단독주택, 여기에서 수거는 지금 지자체에서 주관이 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또 별개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 비용에 입찰이 고가로 제시한 업체한테 선정이 돼서 그 업체는 그걸 가져가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죠. 그런데 이 분리수거된 거를 가져가서 다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아직 우리가 추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 있는 기업들은 제대로 잘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다시 한번 모아서 그대로 어떤 소각 쓰레기로 분류가 되겠죠. 이게 이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자, 세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도 소각으로 가능한 거, 또 재활용으로 가능한 거, 또 매립이 가능한 거 다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 물질 회수가 되는 것이 있고 연료화로 가는 것들이 있고 이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에도 보듯이 플라스틱 의자, 또 플라스틱 병, 맥주병, 물병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맥주병은 요새 최근에는 다양한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볼록하게 해서 스티커 자체도 어디는 스티커로 해서 바로 뗄 수 있도록 만든 데도 있고, 어디는 아예 스티커 자체가 없이 그대로 볼록면으로 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상호로 한 데도 있고, 변화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 성분별 이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네 번째,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맨 후미에 제가 제안을 드릴 겁니다만, 바로 재활용 비용의 비현실화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것은 폐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종이입니다. 종이, 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파지는 재활용을 해서 수거를 해서 하는 비용, 그리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폐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하죠.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생용 의복이나 용기, 공산품으로 가공 시 선별 비용과 분리 비용의 고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 회수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수 기업 대표와 제가 나눈 얘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의 환경 분담금이 됐든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되어지만이 세부적으로 분리도 하고 이거를 재활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업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와 플라스틱을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차이가 있고, 참고로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리터 생수병이 40회에서 50회 재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40회에서 50회. 그리고 페트병을 갖다 주면 0.2유로를 우리가 우리가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도 물론 유리병을 하고 있습니다. 소주병, 맥주병은 100원씩 이렇게 받는 거로 회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초창기 25% 하다가 현재 그 금액이 올라감으로 해서 45% 정도만이 환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그냥 방치가 되고 등등등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독일에서 하는 제도가 이제 앞으로 국내도 이렇게 환급
적금 제도가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기계를 설치를 해서 바로 페트병을 넣으면 뭐 이렇게 비용이 환불되는 것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하나 보시면 의복, 아웃도어라고 하는데 의복 제조를 할 때 1.5 페트병이 한 52개 정도가 53개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가방을 하나 만들 때는 거의 한 28개 정도 페트병이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의복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유색. 맥주병 같은 경우는 일부 또 그런 열외는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결과는 맥주병은 투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게 어떤 햇빛과 직접 접촉이 된다면 그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또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열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수한 페트병만 있다면 앞으로 아까 그 일본에서 수입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페트병만 순수하게 분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4가지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런 페트병이 됐든 뭐 플라스틱이 됐든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씩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한 400~500명을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성을 해서 그중에 우수 활동가를 한 5분에서 한 10분을 모셔갖고 이분들에게는 일부 비용을 지급을 하고, 물론 이 비용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에 우리가 공익사업 또 비영리 단체 관리법에 의해서 그 선정된 그 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저뿐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플라스틱 제조회사의 대표, 또 쓰레기 수거 처리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도 모시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한번 줄일 수 있도록 시범으로 해서 우리가 한 4~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수거, 분리, 재활용, 또 원료화. 이 과정을 모두 이제는 탄소 발자국에 의거해서 각각의 그분들이 실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실까요? 현재 폐플라스틱의 많게는 20~30%가 어디에서 지금 현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시멘트 회사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는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염이 된 이 폐플라스틱은 연료 효율, 발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수입을 해서 대체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그 시멘트 회사, 모모 회사 등등등 우리 국내의 굴지의 회사에서 20~30%를 폐플라스틱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자원 연료화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프로세스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서 모은 것을 이렇게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재용으로 해서 가공공장으로 가든가 이렇게 아웃도어나 의복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이 분리수거 처리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다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분류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가상각에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폐플라스틱 중에서도 열 효율이 좋고 원료화로 쓸 수 있는 페트병만 모아서 우리 기후변화연대에서 모아서 이것을 압축을 해서 양질의 페트병을 이 원료로 쓰고 있는 의복하는 회사로 보내주고, 또 그러니까 연료로 쓰고 있는 시멘트 공장에도 보내서 이 발열량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연료로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굉장한 어떤 청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페트병을 우리가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수입에 의존할 필요 없이 분명히 자체적으로 이 폐플라스틱 대란에서 일부 우리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멘트 공장에서는 이렇게 거의 2000도씩 사용하는 데에서는 연료가 오히려 플라스틱이 좋은 연료로 쓰고 있고, 우리가 폐타이어도 굉장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폐타이어도 여기에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 과정은
또 플라스틱들도 제대로만 된다면 지금 어떤 도로의 어떤 경계 표시판이라든가 많은 재활용된 그 고무 플라스틱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 또 페트병과 같이 좋은 양질의 독일에서는 4, 50회를 쓰고 있다는데 우리는 한 번 쓰고 우겨서 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의 역할과 과제로 봤을 때는 자, 탄소 배출량,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 또 소비자들은 또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에서 탄소 발자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앞으로 기업들은 모기업이라고 이게 공식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수를 만드는 기업 또 음료를 만드는 유통기업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스티커를 떼기 쉽게 만든다든가 아예 스티커를 없앤다든가 이러한 기업들처럼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업도 그렇지만 개인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더 참여를 하고 일부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비현실성, 법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쓰레기 회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비용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이 공약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기업에서는 제조 기술의 어떤 기법을 바꾼다든가 아까 65종에 대한 업종을 조금 더 단순화를 해서 많은 고객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사용도 하고 자유롭게 버릴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그리고 소비자는 이 사용한 것을 자원을 다시 한번 재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한다든가 등등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우리가 또 지구온난화로 위기가 겪고 있는 환경 보존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격도 간단합니다. 기후변화 환경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기후환경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단체에서 전문가증을 발급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의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드릴 것이고 아주 최소한이지만 많은 비용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정의 어떤 비용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은 5분에서 10분인데 이것은 어떤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5월부터 8월인데 어쨌든 이 사업은 11월까지지만 또 여러 가지 여름철을 고려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하는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투명 페트병에 대한 계도 그리고 일부 일정 지정된 장소에 그냥 모을 수 있도록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게 하는 목적은 페트병을 모아서 어떤 수익 활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시민들 자체적으로 국민들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위에서 혹은 각 지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범으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구청으로 주셔도 좋고 우리 연대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탄소 배출, 그 중에서도 가장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를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걸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가렸을 때 불이 꺼졌나요? 꺼졌죠? 자,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이 외부 태양이 아니라 이 조명빛만 보고도 조명빛만 받고도 이렇게 가리면 이 전기가 안 통하고 치우면 전기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 주제로 할 것이 바로 이제 BIPV라는 이제 태양광의 어떤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현재 있는 많은 태양광들이 있지만 이것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플렉시블 종류의 태양 기판이지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이 태양빛에도 반응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체 수직에 설치를 하거나 아까 발코니에 그냥 설치를 하거나 혹은 물류센터 혹은 공장 이런 곳에 또 역사 지하철 역사 천정에 보면 지붕을 보면 현재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그냥 설치가 된다면 이것은 전기를 바로 자발적으로 사용처 그 설치한 곳에서 쓸 수 있는 목적입니다. 그동안에 태양광은 전기를 발전을 해서 한전으로 파는 하나의 비즈니스하고 연계가 됐다면 지금은 이 만들어진 전기를 그 건축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정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미세먼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것도 더 생동감 있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